민주국가인 영국이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사법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마가렛 대처가 총리 시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무자비 할 정도로 집행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제조업이 거의 망가지고 금융업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됐어요. 그 제조업 노동자들은 중산층에서 점차 빈민층으로 전락했고,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영국은 거의 같은 행보를 했죠. 그 80년대 신자유주의 체제의 경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중산층이 거의 무너지고 이제 완전히 빈민층과 초 슈퍼리치 이들 사이에 중산층이 사라지는 사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영국은 21세기 들어서 다시 브렉시트를 만들었는데, 브렉시트는 뭔지 아시죠? 영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나는 별로 희망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민주주의가 이렇게 파괴되는 이유는 민주주의 기본 공식,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강의했던 것처럼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시민들이 놓치면 안 되는데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놓치고 있는 증거가 바로 이거입니다. 분권화되지 않았으며 영국은 분권화해야 됩니다. 영국은 분권화하지 않고 중앙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스코틀랜드나 웨일즈와 북아일랜드는 다른 의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거기서 만들어요, 따로. 그렇지만 잉글랜드가 사실상 장악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통제 시스템이죠. 그래서 영국은 기본적으로 런던과 런던 그 외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한국과 비슷하죠. 모든 건 런던을 통해요. 프랑스는 어떠냐? 프랑스도 똑같습니다. 파리와 파리 그 외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모든 것은 파리에 있죠. 파리가 중심이에요. 조직 설계의 기본 공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부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부를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이유는 이 두 가지예요. 민주주의 기본 공식을 모르거나 그래서 조직 설계의 기본 공식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법체계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미래는 브렉시트 이후 쇠락의 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브렉시트는 왜 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영국인들은 자주 자립 자치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러면 자주 자립 자치의 정신을 갖지 않았을까? 그것은 민주주의와 조직 설계 기본 공식이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의 개념을 이 사람들은 확실히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민주주의 조직 설계, 민주주의를 위한 조직 설계죠.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얘기하려고 합니다. 명태균 얘기입니다. 아니,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나? 대통령 말을 거역한다는 거야. 명태균은 제대로 학교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다녔건 다녔건 간에 누군가의 명령, 누군가의 말을 거역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멘탈리티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하는 말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은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왕정시대에서나 있을 이 생각을 아직도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법이란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대통령의 말이 말 같아야 듣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말 같아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민주주의
기본 공식을 위한 각 분야별 민주주의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관존민비에서 민존관비사상으로 나가야 된다. 그놈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계속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정경사교국의 민주화, 이 5가지가 우리의 궁극적인 장기 목표입니다. 이걸 하면 돼요. 지금 법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독일 법원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봅시다. 이거 빨리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독일 법원은 그 관할권과 헌법기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법원은 연방 대법원은 일반법원, 노동법원, 재정법원, 사회법원, 행정법원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기능별로 나눠져 있죠. 이 사람들이 했을 때 헌법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재판관, 판사들이 몇 명이 있느냐? 이 밑에 이것은 연방법원이긴 하지만 그러나 최고법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관들의 정원을 2019년별로 보면 대법관 역할을 하는 연방대법원은 332명이에요. 332명. 법관 수가. 그런데 이 법원들이, 이 법관들이 어떻게 흩어져서 일하느냐? 이렇게 흩어져서 일합니다. 5개의 대법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연방 대법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방 대법원은 5도시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연방 일반 법원, 일반 대법원, 그거와 칼스루헤에 같이 있어요. 원래 소독 시절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연방 일반 대법원의 일부를 라이프치히로 줍니다. 거기 가서 하도록. 그리고 거기 라이프치히에 연방 행정대법원을 거기다 갖다 놓습니다. 여기는 동독 지역이죠. 두 번째, 에어프루트라고도 여기 동독 지역입니다. 여기 동독 지역에 연방 노동대법원을 갖다 놓습니다. 다 흩어놔요. 한 군데 모아놓지 않습니다. 연방 사회대법원인 카셀에 있어요. 카셀은 소독입니다. 그 헤센주인데 헤센주에서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5개의 그 국립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맨 꼭대기에 있는 게 카셀 대학입니다. 전형적인 대학 도시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연방사회대법원은 카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뮌헨에 연방재정대법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찢어놓는 이유는 분권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분권화해 놓습니다. 모아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독일의 최고법원의 구조를 봅시다. 한국은 대법원이 14명이에요. 독일은 332명이죠. 한국은 대법원 14명에 그 밑에 법원 행정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독일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연방법무부, 연방노동사회부, 연방법무부, 노동사회부, 법무부가 있는 이유는 뭐냐? 이게 연방입니다. 연방자를 잘못 썼어요. 있는 이유는 뭐냐? 이 대법원 판사들의 행정 업무를 해주기 위해서 합니다. 여기는 행정부거든. 행정부의 행정 관료들이 여기에 가서 인사, 조직, 예산, 기타 행정 업무를 다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그 대법원 판사들은 뭐 하느냐? 재판만 합니다. 다른 거 일체 하지 않아요. 행정 업무는 모두 다 이 행정부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서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도 왜 법관으로 임관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힘을 갖느냐?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법원 행정처를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법원 행정처를 없애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대법원장은 모든 걸 다 합니다. 법원 행정처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독일 법원의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일반 법원이 있고 노동법. 이거는 민형사를 다루는 거예요. 일반 법원이라는. 노동법원은 노동 관련된 다툼이 있을 때. 행정법원은 정부 행정기관과의 다툼이 있을 때. 사회법원은 경제 사건에 대한 법원 다툼이 있을 때. 재정법원은 국세, 관세 이런 그 세입, 세출과 관련된 다툼이 있을 때 재정법원을 합니다. 재정법원은 그래서 곧바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방법원이 1심 지방법원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판사들도 전문 분야에 따라서 거기서 계속 판결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각 주에서 항소법원이 각 주별로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항소하면 고등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주별로. 주 내에 대법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각 주별 대법원, 헌법이 있으니까 그 주의 대법원에서 판결할 것은 판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라 독일이라는 연방 국가로서의 연방의 전체에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툼이. 연방 대법원은 일반 대법원, 노동 대법원, 행정 대법원, 사회 대법원, 재정 대법원. 이게 다 앞에 연방자가 다 붙습니다. 그래서 연방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1심으로 끝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돼서 헌법을 해석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법원의 이 대법원들의 이 행정감독기구는 뭐냐? 행정감독기구는 어디 있냐? 연방법무부에 있습니다. 이 대법원의 행정만 감독해. 행정 업무는 일반 판사들은 일체 안 합니다. 행정 업무는 법무부, 노동사회부, 법무부, 노동사회부, 법무부 직원들이 가서 행정 업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대법원장이 있을 거 아니야? 대법원장이 있고 여기도 부대법원장도 있습니다. 각 대법원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판결을 하나하나 재판에 참여하나 참여합니다. 왜? 재판하려고 판사가 됐잖아. 그러니까 다 재판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대법관은 재판을 안 합니다. 대법원장은 재판을 안 해요.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도 재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야? 쌓이지. 그러니까 대법원에 한번 올라가면 언제 판결이 날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왜 못 늘리느냐? 늘리면 자기네들이 권위가 떨어지잖아. 이렇게 332명의 대법관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네가 길에 차는 게 대법관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쪽팔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직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대법관이 몇 명이냐에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의 직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방 대법원을 거쳐서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재판소원이 이 판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헌법을 잘못 해석한 것 같아. 그러면 연방 헌법 재판소원을 겁니다. 연방 재판소에는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좀 무시받아 왔던 그 여성 판사 비율이 56%예요. 여기 16명인데 9명이 여성 판사입니다. 그리고 직업법관, 직업판사들은 21,340명, 1918년도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성 비율이 48.66%, 49%, 거의 비등하죠. 남성, 여성 판사가. 그리고 여기에 참신 법관들이 또 있습니다. 참신 법관들은 7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의 수에서부터 압도하죠.